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오른편에 앉아있는 명주, 네, 오늘도 파투원 감사드립니다. 이명주입니다. 제 맞은편에 있는 스미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 마과장님이 추천해 주셨죠? 마과장님의 취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얘기하다가 나 이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데 혹시 다뤄줄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슬쩍 물어봤는데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거 유명한 거 아니냐? 한 번쯤 다뤄볼만 하지 않겠느냐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댓글 댓글부터 소개해주시죠. 똥땡바리 김은현님 네. 저번에 시사회장에서 제가 잠깐 얼핏 보긴 했는데 그럼 한번 접선해서 게스트로 네, 모셔보는 희망사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라든가 아카데미라든가 요즘에 이제 했었던 데드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서 잘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에게 후원의 팥을 감사합니다. 50개를 싸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랑 얘기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예, 음질이 안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후원해드리고 싶다고. 안정과는 괜찮던데. 예, 그러니까 명주가 스튜디오 가서 녹음할 때 아니면 음질이 별로 안 좋다 후원해 주시길 원한다고 이런 얘기 해서 그걸 받아주신 거지 그걸. 그리고 구독자 수도 520명 넘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누가 들어주시는 건지 출처를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많이 하니까 제가 속닥포로 해드릴게요. 네. 오늘 다룰 영화는 마과장님이 추천해 주셨고 섹스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영화입니다. 마과장님 취향이라고 아까 소개를 시켜줬는데 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VR이라고 해가지고 가상 체험할 수 있는 네. 그 기기 있잖아요. 네. 그거 게시글에 소개를 하면서 올린 게 성인물에 최적화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우리가 이거 할 줄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올렸지? 다음 주 게시글이 참 기대가 돼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1972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예. 제작 트리비아가 있는데 원래는 네. 알랭 들롱이 주연이랑 제작자로 참여하고 싶다고 했었다가 감독인 베르톨루치가 네. 유명인한테 휘둘리기 싫다. 네. 그래서 거절을 하고 파라마운트가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할 사정으로 파라마운트가 철회를 하고 네. 감독이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의 데이비드 피컵 회장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 후에 이 회장이 알베르토 그리말디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영화 제작을 요청하는데 마침 이 사람이 말론 브란도한테 지금 소송을 걸던 상태였어요. 왜냐면은 1969년에 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말론 브란도가 출연을 했었는데 너무 태도가 불성실해서 소송을 걸었었던 거야. 그리말디가. 근데 그냥 영화를 맡겠다고 하고 소송을 취하하고 이 영화의 제작을 맡게 되었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랑 프랑스에서 합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네. 제작비는 거의 다 유나이티드 아티스트가 됐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아티스트가 전 세계 배급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율가필름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옛날부터 고전 명작들을 많이 수입해오던 곳인가 봐요. 카사블랑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닥터 지바고, 감각의 제국, 네고시에이터 등등을 수입했던 배급사입니다. 시나리오 작업은 수능자의 각본을 맡았었던 프랑코 아르칼리 맞아요. 감독이 시나리오를 맡았고 대사 작업이 또 따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라고 하는 영화로 유명했던 아니에스 바르다라고 하는 감독이 대사 작업을 또 따로 맡았다고 합니다. 수상을 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후보로는 많이 올랐습니다. 시드니 영화제나 아카데미에도 올랐었고 골든글로브에서도 올랐었는데 수상한 거는 말론 브란도가 나무주연상으로 골든글로브랑 시네마파크 친구들의 영화제 뭐 여기 두 개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후보로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이 영화가 소송이 걸렸었죠. 네, 맞아요. 법정으로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영 금지 처분도 당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 감독이 집행유예. 집행유예 그랬던 일하고 있었고 많은 에로 영화들이 이 영화로부터 모티브를 가져왔죠. 그렇죠.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가지 영화라고 그 책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역시나 이 영화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보니까 2001년도에 정사라는 작품이 있었고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 정사 말고 외국 쪽의 정사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모티브가 됐고요. 영감을 받으신 분들이 꽤나 많았나 봐. 단적인 예로 들자면은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때 당시에도 논란 되게 많았거든. 그렇죠. SM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찍을 수가 있느냐. 이걸 예술로 봐야 된다. 아니다. 이건
완벽한 포르노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 때문인지 몰라도 성인물에 대한 오픈이 됐다고 해야 되나? 비례를 해서 72년도 작품이잖아요 이번 작품은. 네. 베르톨루치 감독이 포문을 열어준 듯한 그런 영화라고 평론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십 명이 집필한 또 책이었으니까 그게. 이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베르톨루치가 70년도에 만들었던 작품인 수능자에서 영화를 찍다가 한 여성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의상과 미술을 맡기도 했었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과 5년째 동거를 하던 중이었던 상태였는데 그 여성 말고 다른 누군가와 몸을 섞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어우러져서 이 영화가 탄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원작이 있긴 합니다. 하늘의 푸른 빛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기에서도 주인공이 3명의 여자를 만나서 육체적인 관계에 나락으로 빠지는 내용의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랑 좀 다르긴 한데 거기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이건 철저하게 마가사님이 다뤄달라고 해서 다룬 겁니다. 저희 개인 의사는 중간중간에 난 얘기할 거예요. 네. 이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남녀 주인공에 대한 연기를 잘하기보다는 배우에 대해 더 몰입하기 원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배우가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가 그냥 배우 자체가 돼서 그 배우 자체가 그 날것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점적으로 역할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덕분에 말론 브란도가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영화는 2번 다시 하기 싫다.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 폭행당하는 기분이었다. 나의 소중한 것, 내 아이들,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를 찍으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했나 봐, 말론 브란도가. 보는 분들이 느끼셨을 건데 말론 브란도 연기가 어색했다고 보여지는 것도 있었긴 했었거든. 물론 되게 잘했지만 순간순간들 있잖아. 그런 데에서 어색한 게 보여서 정신적 고통은 되게 컸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긴 했었지. 흥행 수입이 한 20배 정도 거뒀다 그러더라고요. 예, 제작비에 대비해서는 네. 30배인가?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수익이 올렸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상영 금지를 받기 전에 그 정도 올리고 상영 금지를 당했으니 그때 당연히 못 올렸을 거 아니야. 그랬던 일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한 제작비는 125만 달러 정도로 만들었고 수입은 3,600만 달러. 30배 이상. 지금 나이가 좀 있는 한국 어른들 얘기에 의하면은 뭔가 이제 금단의 비디오 이런 칭호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겨우겨우 구해갖고 남자애들끼리 딱 보는 날은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미팅을 하는 기분으로 봤다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볼 게 없었으면. 뭐 응답하라 시리즈도 요즘에 나오고 있기도 하고 예전에 몽정기 같은 것도 그렇고 거기에서 보면 엑기스 있잖아. 엑기스 시간이 딱 올라와요. 시간 표시가 돼 있어. 19세 이상의 영화인데 배드신이 나오는 구간 있잖아. 그걸 그래. 댓글로 그러니까 그거 댓글로 다룬 거야. 그것만 보라고. 그것만 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디오에다가 빨간색 펜인가 그걸로 갖다가 표시를 해놨대. 지금 그렇게 시간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돌려서 그 부분만. 요즘에 댓글로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렇지. 비디오로 있어. 옛날에 그렇게 빨간색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서 했대. 우리 형의 출처였어요.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옛날에도 그런 기술이 있었고. 예. 네, 감독인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작을 말씀드리면 혁명, 전야, 거미의 계략, 수능자,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1900년, 마지막 황제, 마지막 사랑, 리틀 붓다 쭉 넘어가서 몽상가들 그리고 미앤유가 있습니다. 받은 상을 말씀드리자면 수능자를 통해서 전미비평가협회상 감독상을 받았고 제4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마지막 황제를 통해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를 통해서 미국 감독조합상,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그리고 골든글로브, 유럽 영화상 등등의 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몽상가들 통해서 제10회 홍콩 금자 형장에서 10대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명성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러지는 않았네요. 후에 회자가 되는 그런 감독 축에 속하는 것 같아. 시대를 너무 앞섰다고 해야 되나? 나중에 다시 보면은 좋았는데 왜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까? 마지막 황제를 제외하고는 난 웬만한 작품들이 다 그랬었던 것 같아. 지금 베르톨루치 감독의 평가는
현대 영화의 거장이라고 불리고 전체적인 작품을 살펴보면 60, 70년대 영화들은 정치와 역사, 사회를 얘기했었고 네. 90년대 들어와서는 미학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미학이라고 보기보다는 후일담을 소재로 해서 형상화하는 감독이지. 이 감독의 화두는 항상 60, 70년대 자기의 리즈 시절이었고 90년대 이후부터는 그 리즈 시절을 기억하고 회고하는 정서들이 형상화하는 이런 거지. 저도 부랴부랴 준비하면서 몽상가들 옛날에 봤다가 다시 보고 수능자들을 안 봤다가 이 감독의 베스트라고 해서 안 보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수능자들을 봤는데 사실 저의 맨 처음에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를 보고 났을 때 느낌은 김기덕이네 이준기? 김기덕을 프랑스에서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맨 처음에. 그거는 확실히 남자의 찌질하면서도 뭔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얘기하고가 좀 그럼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몽상가들을 다시 봤는데 68운동이랑 섞이면서 이게 보통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했다가 수능자들을 보고 뻑갔어요. 코엔 형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수능자들은 진짜 대단하더라고. 그 제목 자체도 굉장했는데 영화 처음부터 중반 볼 때까지도 그냥 그렇구나 라고 보다가 맨 마지막에 와서 내용이 급격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때 수능자라고 하는 그 제목과 함께 카메라를 쳐다보는 그 주인공의 마지막 씬 보면서 이 사람 대가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형한테 예술 영화를 얘기를 하면은 네. 꼭 빠지지 않는 게 몽상가들이었거든. 음. 형 이 감독 찍은 게 뭔지 알아? 못 찍었는데? 마지막 황제 찍었어.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이게 똑같냐? 그럴만도 한 게 꼬마 황제가 나와가지고 웅장한 같은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장면만 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 저거는 어쩔 수 없이 상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장면이 하도 너무 비치기도 하고 자주 보이기도 한데 별로 그렇게 질리지가 않는? 그리고 성인으로 성장을 하고 후에 이야기들이 나오잖아. 조금 나중에는 이제 초라한 삶을 뭐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기는 하지만 난 그 뒷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정말 거장은 거장이구나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나는 신경을 잘 써줬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 마지막 황제도 사실 감독의 커리어를 잘 따라간 사람이면은 그 감독의 경력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이지. 왜냐하면은 마지막 황제에서 주인공인 황제가 결국은 세파와 시대의 흐름에 밀려서 자신의 뜻을 못 펴고 좁은 울타리에 갇혀서 그치. 죽는 사람이잖아. 근데 베르톨루치의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죽거든. 몽상가들 같은 경우도 영화 매니아들끼리 뭉쳤어. 별의별 짓 다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좁은 울타리에서 살던 사람들이다 이거지. 바로 앞에 거리에서는 시위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영화에 매몰된 사람들이다 말이야. 그리고 수능자들도 마찬가지지. 현실에서는 파시즘이 준동하고 그거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공은 자신의 아주 좁은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지잖아. 그런 것도 마지막 황제와 결국은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지. 그 혁명전야 같은 경우도 주인공이 항상 그 궤도하는 게 사회 정의라든가 평등이라든가 뭐 혁명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사실은 자신은 그냥 숙모하고 불륜이나 벌이고 있는 찌질이에 불과하거든. 그런 모순적인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베르톨루치의 작품을 항상 보면은 문제의식은 항상 치열해. 뭔가 세상을 변혁해야 되고 사회를 바꿔야 되고 근데 정작 주인공은 지식인이고 무력하고 부르주아하고 눈팬 유형의 인물이야.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탐미적이고 자신의 미감과 미의식에 도취되어 있지만 그런 자신의 자의식 과잉에 대해서 욕구불만에 빠져있는 뭐 이런 인물이란 말이야. 그런 걸 보면은 마지막 황제가 사실 언뜻 보면 작품의 톤 자체는 굉장히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이 감독의 커리어 전체로 보면은 연속선상에 있는 작품이다 이런 얘기지. 그런 류의 영화를 찍다 보면은 거기다가 뭔가 에로티시즘이 결합되면은 뭔가 영화가 기괴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근데 이 감독의 영화를 다 본 건 아니지만 내 작품 보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직접적이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영화적인 밀도로 영화 자체의 그 테크닉으로 깊게 파고들려고 그러고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음악이야, 음악. 두리뭉실하게 가는 음악이 아니라 굉장히 직접적으로 때려주거든.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영화를 볼 때 이야기가 너무 쉽다라는 생각을 했어.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머리가 안 아픈 영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얘기하는 거는 좀 복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 자체를 너무 잘 찍어 놓으니까 그런 점들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그럼 감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도록 하고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자 주인공 폴 역을 맡은 말론 브란도. 전작을 말씀드리자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혁명아 자파타, 워터프론트, 아가씨와 건달들, 사요나라, 애꾸는 잭, 황금눈에 비친 모습,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대부, 슈퍼맨, 지옥의 무시록, 그리고 스코어 등이 있습니다. 말론 브란도라고 하는 배우를 얘기하기가 정말 굉장히 힘들죠, 사실. 힘들어요. 네. 이 사람이 영화사에 끼친 영향력은 너무나도 굉장하기 때문에 2004년도 때 돌아가셨죠? 네. 이 사람을 얘기하는 슬쩍으로 말하면 20세기 할리우드가 배출한 역사상 최고의 배우, 그리고 클래식 할리우드 시대와 현대 할리우드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배우, 그리고 30살에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 그리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천재 배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헤이 시저라는 코엔 형제 영화를 보고 왔는데 네. 50년대 할리우드 배경인데 네. 유독 입김이 센 애가 한 명쯤은 있거든. 공교롭게도 또 남자 배우였는데 누구를 모티브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말론 브란도가 생각은 나긴 나더라고. 제작사를 좀 압박하고 쪼고 뭐 그런 거. 어쨌든 간에 그 말론 브란도가 헐리우드에 미친 영향은 아유 너무 거대해가지고 입에 담기가 그러니까 좀 어렵다는 거지. 상을 받은 걸 좀 얘기하고 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혁명아 자파타를 통해서 제5회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 그리고 영국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었고, 줄리어스 시저에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워터프론트에서 아카데미 글로브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었고, 애꾸는 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거는 망했었던 영화인데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달라졌어요.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조개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부를 통해서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었고,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를 통해서 전미 비평가협회상, 뉴욕 비평가협회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통해서 메소드 연기가 할리우드에 제대로 들어오면서 현대 할리우드 연기를 정립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트리비아를 좀 말씀드리자면 뉴욕 스쿨에 드라마 워크숍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냐면 크리스찬 베일, 에드리안 브로디, 니콜라스 케이지, 오. 다니엘 데이 루이스, 조니 뎁, 더스틴 호프만, 리버 피닉스 등등이 어이구야. 이곳 출신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생 중 한 명이 스텔라 애들러 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당대 스타들을 계속 발굴했던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화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수업을 하다가 닭을 연기해보라고 했어, 학생들한테. 어떤 닭이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닭의 모습을 표현해보라고 학생들한테. 난리가 난 거야. 전쟁이 났으니 닭이 울고 날개를 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말론 브란도가 가만히 쭈그려 앉아갖고 알을 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스텔라 애들러 선생님이 애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닭이 전쟁 난 걸 어떻게 하냐고, 닭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말론 브란도처럼 저렇게 가만히 알 품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말론 브란도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잘 몰입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라고 하더라고. 줄여서 파리라고 할게요. 네. 파리에서 캐스팅 비화가 감독이랑 둘이 얘기를 했대. 근데 영화 얘기 하나도 안 했대. 맞아. 파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사적인 얘기를 한 하루에 2시간씩? 죽음과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하다가 캐스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애꾸는 잭이라고 아까 전에 그 기점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자기가 제작하고 감독하고 뭐 주연까지 해가지고 대성공을 노렸으나 완전 쪽박 찬 거지. 그러니까 일어날 모색을 하다가 파리라는 시나리오를 보고 이거 한번 맡아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긴 한데, 감독이 하도 날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예 배제를 한 것 같아 그냥. 커리어에서 중요한 작품이라면 역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리고 워터프론트, 혁명아 자파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텐데, 대부도 있고. 일단 말론 브란도가 왜 파리에서의 탱고를 찍으면서 정신붕괴를 겪었다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체를 보면 이거보다 더 심하거든? 여기선 처형을 강간하는 역할이야. 그쵸. 마누라 패고 술 먹고 도박하고. 일단 맡은 역할 자체가 평범한 게 없거든. 다 성격파 연기고. 워터프론트에서는 사람 패주는 해결사. 네. 워터프론트에선 그래도 선역이긴 해. 보스에게 고용돼가지고 따까리 역할 하다가 나중에 자기 여자친구가 매달리고 신부님이 설교 좀 하고 이러니까 개심해서 보스의 범행 증거를 들이미는 뭐 이런 역할이니까 그건 나름 선역이긴 한데 현명한 사파타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거친 역할이고 뭐 그런 거 보면은 파리에서의 탱고가 그렇게 특이한 역할이었나 이 사람 커리어에서 엄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마 내 생각에는 이거를 찍을 때 더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폴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식으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느낌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 플러스 되는 거는 상대 배우가 20살 되는 어린 애인데 영화 촬영할 당시에 시나리오를 미리 여배우한테 안 주고 당일 그냥 바로바로 씬을 찍는 식으로 했으니까 뭔가 죄책감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 그 욕망이라는 이름 전차에서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비비안 리한테 연기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한마디 했다가 싸대기를 맞았다며?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렸다며? 그 촬영장의 분위기도 좀 있었겠지.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비안니는 그 당시에도 대배우였고 지금도 레전드로 꼽히는 인물이니까 지금도 치면은 유아인이 김혜수 보고 왜 이렇게 연기를 족같이 하세요 이런 거지. 뭐 싸대기 맞으면 하지. 본인도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그 싸대기 맞은 것 때문에 자기가 정신 많이 차리고 연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촬영장 분위기가 많이 상반됐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론 브란도 덕분에 영화사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 영화사에는 정의의 사도, 올바른 청년들이 나무주연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됐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폐륜적인 좀 탕화 같은 사람들도 어두운 캐릭터. 수면 위로 떠올릴 수 있도록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말론 브란도가 대단해서도 있긴 한데 그냥 그 시대적인 전체적인 조류가 많이 달라질 시점이지. 그 당시가 고전적인 할리우드 흐름이 딱 바뀔 시점이거든.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가. 그치. 그 격동기에 딱 스타로 떠오르니까 말론 브란도가 상징이 된 거지. 전쟁도 끝났고 국가도 풍요로워졌고 부유하고 나름 문화적인 요구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예전처럼 진부한 캐릭터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코드들이 올라온 거지. 그런 걸 가장 잘 소화해낸 배우가 말론 브란도인 거고. 폴 뉴먼이랑도 라이벌로 많이 불렸었죠. 굳이 라이벌로 꼽자면 폴 뉴먼이 되는데 둘은 그치. 캐릭터가 많이 다르지. 굉장히 다르지. 말론 브란도가 젊고 혈기어린 반항한 이미지라면 폴 뉴먼은 냉소적인 화이트 칼라 이런 역할? 스마트하고 사생활로 접어들면은 30살 때 이미 상 받을 건 다 받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현자 타임이 와가지고 뭐 간디나 허밍웨이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는데 자기는 한낱 배우에 지나지 않아서 그럴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니다. 뭐. 사생활도 사실 좋지가 못했죠.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죽은 피해자가 딸의 약혼자였다고. 그래서 딸도 자살을 하고 결혼도 수차례 했고 생활이 안 좋았었던. 그래서 마지막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겠지. 그래서 그렇게 살이 굉장히 많이 쪄서 이렇게 좀 말년에는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죠. 150kg까지 쪘다고. 네. 최용만보다 무거운 거지. 커리어가 50대 이후로 별게 없어서 50대 이후 주목할 만한 거는 지옥의 묵시록. 이거는 대부의 감독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섭외해서 찍은 거지. 네. 근데 분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 한 15분 나오나? 아주 결정적인 15분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배역이긴 한데 분량 자체가 많진 않고 그리고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원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대부에서 같이 찍었으니까 그 인연으로 지옥의 묵시록도 찍은 건데 이때 이미 비만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론 브란도를 그대로 찍으면은 포스가 전혀 안 나는 거야. 굉장히 포스가 중요한 역할인데 이 말론 브란도가 맡은 역할이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아 이거 어두운 데서 정면으로 안 찍고 좀 비스듬히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말론 브란도가 정면샷으로 나오는 게 전혀 없고 다 깜깜한 데서 찍었어. 그래서 포장이 됐지 잘. 뭐 그거 정도가 좀 주목할 만한 그 50대 이후의 커리어고 그거 말고는 뭐 없지. 슈퍼맨에서도 뭐 없고 뭐. 그치. 그러니까 20, 30대에 불태우고 끝난 뭐 이런 케이스지. 다음엔 여자 주인공이었던 잔네 역할을 맡은 마리아 슈나이더입니다. 전작을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 트리, 여행자, 제인 에어, 브랜도 등이 있습니다. 파리 얘기는 안 했는데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영화를 찍을
당시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찍고 나서 2년 차 됐을 때 찍은 역할이었고요. 파리 이후에 크게 엄청난 행보를 보인 배우는 아닙니다, 사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를 찍을 때 굉장히 자신을 함부로 다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강간하듯이 찍었던 그 배드씬 중에 하나는 당일날 얘기도 안 하고 찍어가지고 우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 모습이 이제 연기가 아니라 실제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르톨루치 감독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 이후에는 페미니스트로서 영화 촬영하는 현장에 있어서 여성 배우들에 대한 그 인권을 높이려고 하는 운동에 앞장섰던 배우로 거듭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마리아 슈나이더는 그 애널섹스가 뭔지도 모르고 버터를 바른다니까 바르나 보다 하고서 찍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이거에 대해서 베르톨루치가 마리아 슈나이더가 죽은 지 2년 뒤인 2013년에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일부러 모르게 했다. 알고 찍으면은 반응이 떨어지니까 모르고 찍었을 때 그 리얼한 반응을 얻어내려고 일부러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그리고 영화도 다 상영이 되잖아. 신인인데다가 너무 감독 자체도 또라이 같은 발상이잖아, 사실. 그걸 날것을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2011년에 죽을 때까지 슈나이더가 용서하지 않았다고, 베르톨루치를. 그리고 베르톨루치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끝까지 사과를 하지 못한 게. 김기덕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김기덕이랑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게 그런 거에도 또 나오지. 김기덕도 한여름이라든가 뭐 곽지민이라든가 나이가 많거나 그런 애들이 아니라 진짜 파릇파릇한 애들이었었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스트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여성인권 운동을 하다가 쇠약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있었나 봐. 그래도 평갑을 못 넘기고 죽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작품 이외에 다른 거를 못했었던 이유가 이게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그런 것 같아. 틀에서 못 깬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민감한 문제지 사실. 외국이야 지금에 와서 노출신을 찍고 배드신을 찍어도 이미지 타격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김기덕의 예도 있었지만 임검택 감독의 춘향전도 있었잖아요. 예. 춘향전에서도 그 여배우도 좋지 못한 취급을 받았었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예. 염정아 있지, 염정아. 사전에 고지도 없이 강간신을 찍었다고. 그래서 자신의 반응은 정말 리얼이었다고 막 이거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덜하긴 했는데 이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70년대에다가 2년차 되는 배우였으니까 더 취급이 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좀 없어져야죠 사실. 이 영화가 그러니까 그 시대를 너무 앞섰던 것 같아.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예술의 표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뭐 정신적으로 두 배우 모두 다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가지고. 자 마지막 배우입니다. 남자친구 톰 역할을 맡았었던 장피에르 레오입니다. 전작을 말씀드리면 400번의 구타, 미치광이 삐에로, 훔친 키스, 주말, 몽상가들, 르 아브르, 까밀 리와인드 등이 있었습니다. 영화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배우지. 어떤 걸로? 프랑스와 트리포의 페르소나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와 트리포 자체가 워낙 유명한 감독이고 네. 그 400번의 구타에서 처음 섭외했는데 네. 그때부터 연기를 시작해서 계속 프랑스와 트리포의 작품에 나오다가 트리포가 죽고 나서는 뭐 고다르라든지 여러 감독들의 작품에 나왔고 누벨바그의 아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죠. 누벨바그 아이. 그러니까 누벨바그라는 영화 사조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미키마우스가 디즈니를 대변한다면은 이 사람은 누벨바그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지. 누벨바그 잠깐 설명해 주시죠. 가능하게. 누벨바그는 프랑스의 그 까이에 듀 시네마라는 잡지에서 일하던 네. 여러 영화 평론가나 매니아들이 기존의 영화 관습과는 다른 새로운 영화 흐름을 만들고 싶어서 자신들이 창의적인 시도를 이거저거 해본 결과물들이 일련의 군집을 이룬 게 누벨바그라고 할 수 있고 미국 영화는 반대되는 대륙 영화 그리고 프랑스 영화의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현대 영화의 표시를 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벨바그가 거의 프랑스에서는 황금기였지. 그때 당시에 이제 소재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나 아까 전에 400번의 구타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단편영화제 같은 거 만약에 하면은 미장센 단편영화제라고 좀 유명한 단편영화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액션 부분을 이거에 빗대가지고 4000번의 구타라고 해가지고 부분을 해놨어요.
액션 영화 그 부분을 그렇게 표시도 해놓는데 류승환 감독이 내가 지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긴 한데 유명한 작품이니까 사람들한테 기억에도 남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상을 그렇게 만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잡지사 얘기도 했지만 그게 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뉴웨이브들이 계속 시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2차 대전이 가장 중요한 현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텐데 네. 2차 대전 이후는 그 이전 시대의 혼란을 다 수습하고 사회가 재건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던 시기잖아.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훨씬 풍요롭고 안정된 사회 질서가 구축된 시기고. 그러니까 문화 산업이 발달하고. 그런 성장한 시대에 발맞춘 그런 영화 단문과 영화 기법들이 요구가 된 거지. 기존의 그런 통속적이고 뻔한 그런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 보자 하고서 모인 게 그 까이에리 시네마의 그 저널리스트들과 매니아들인 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영화 논쟁들, 영화 창작들이 이루어지면서 현대 영화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지. 그 발전의 산물을 가장 잘 받아들인 게 70년대 미국 영화 감독들이고 그 70년대 미국 영화가 황금기라고 보통 꼽히고 뉴 아메리칸 시네마 혹은 뉴 할리우드 시네마라고 불리우는데 누벨바그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지. 실제로 이 70년대에 가장 핫했던 감독인 스필버그는 자신의 77년작 영화인 미지와의 조우에서 프랑스와 트리퍼를 출연시켜서 중요한 역할로 써먹기도 했거든. 말하자면 경의를 표한 방법 중 하나지. 자신이 큰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점에서 뭐 이 장피에르 레오라는 인물은 영화사에서 좀 잊히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들이 중국에 많이 팔려요. 그러고서는 그쪽에서 새로운 포맷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수들이라든가 개그맨이라든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 기본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 프로그램이 나중에 더 활성화가 되고 그 배우가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에 들어갔을 때 그 헐리우드 발판을 삼아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확실히 역할은 좀 다르긴 하지만 말론 브란도나 장페르 레오나 이 영화에서 나왔을 때 그 상징의 의미도 조금 있을 수도 있겠네. 그 장피에르 레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누벨바그의 아이콘 아니야. 미키마우스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스타니까 이 사람이 영화에서 응. 영화에만 매몰된 영화 덕후로 나오잖아. 그렇지. 이게 뭐야? 결국은 누벨바그 까는 거지. 자, 이 정도로 1부를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